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경기도에 사는 양다영이라고 해요. 집 없는 서름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10대에 아주 뼈저리게 맛봤습니다.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잃고 이곳저곳을 전전했거든요. 성인이 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요? 그때 드리운 그림자가 30대가 된 지금까지 따라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연약한 소녀가 아니죠. 스스로 그 그림자를 벗어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저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고등학생 때 한날에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냥 영화처럼 한순간에 세상이 뒤집히더라고요. 병원에서 연락 오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버려진 건 아니니까 이름도 있고 출생신고도 다 정상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낯설고 불안했거든요. 처음엔 친척집으로 돌려가면서 보내졌어요. 첫 집은 고모네였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식탁에 제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모, 고모부, 사촌 애들 둘러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저는 싱크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그릇 들고 김치에 밥만 비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가 꼭 한마디씩 했죠. 다영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넉넉한 집은 아니라서 네가 좀 알아서 눈치껏 지내. 알았지? 그 말이 맨날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니까 와 진짜 사람 마음이 뭉개지더라고요. 셋째 고모네는 더 가관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냥 가사 도우미 취급받았다고 보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 빨래 널고 사촌 동생 도시락까지 싸줘야 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도 책상에 앉아 있을 틈이 없었죠. 설거지, 청소, 쓰레기 버리기 뭐든 다 제가 했거든요. 시험 기간이라고 말했더니 고모가 그랬어요. 아, 우리 애들도 시험 보는데 힘든데 다영이 너 혼자 뭐 특별하니? 예, 나도 오빠이라서 슬프거든. 괜히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마. 그러면서 책을 덮어버리게 만들었죠. 그 집에선 학생도 아니고 그냥 값싼 노동력이었어요.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고아는 고아 티가 나서 나중에 커도 아무도 안 데려간대. 쟤랑 같이 산다고 나도 시집 못 가면 어떡해? 으잉. 어른들은 옆에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심지어 고개 끄덕이면서 그 말에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집에 오래 있으면 더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만 깊어졌죠. 결국 친척집 돌고 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청소년 그룹홈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었는데 거기가 차라리 나았어요.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었고 밤마다 공부할 때도 눈치가 안 보였으니까요. 숙제하다가 갑자기 불 꺼지고 눈치 줘서 책 덮는 일도 없었죠. 그룹홈에서 살면서 제 성격이 조금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후배 애들 숙제 봐주고 규칙 어긴 애들 있으면 선생님 대신 달래고 생활표 정리까지 했거든요. 저 스스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요. 제가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늘 말했어요. 다영이는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빨라서 어딜 가서든 다 잘 적응하겠다. 선생님도 든든해. 그 말이 그냥 이용하기 쉽게 한 칭찬 같아 보여도 저한테는 살면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말이었거든요. 솔직히 묻는다면 힘들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그걸 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택한 방법은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버티면서 다른 애들 챙기고 버티면서 생활을 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 된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룹홈 생활에도 별별 일이 많았거든요. 가끔 부모한테 다시 돌아가는 애들도 있었고 도중에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남아서 또 버텼죠. 솔직히 도망갈 데가 없기도 했고 나간다고 해서 받아줄 친척집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더 많이 믿어줬어요. 절 약간 큰언니처럼 세워놓고 애들 지도하는 역할을 맡겼거든요.
숙제 안 한다고 투정 부리는 애 있으면 달래고 청소 담당 안 지켰다고 싸우는 애들 있으면 중간에서 조율해주고 그런 게 늘상 일상이었죠. 근데 말이죠. 그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건 그냥 혼자 방에서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건 끝내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하나 배운 건 있었어요.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어떤 상처가 남는지. 말은 안 했지만 저 스스로 속으로는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지요. 그룹홈에서 나온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룹홈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인생이 반짝반짝해지진 않더라고요. 현실은 또 현실이었고요. 제 앞에는 등록금 걱정부터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처럼 입시 상담 받고 입학 원서 내고 캠퍼스에서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근데 등록금이 문제였죠. 장학금이랑 대출 같은 것도 알아봤는데 그거 다 합쳐도 생활비까지 감당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해야 했죠. 대학 대신 취업.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요. 닥치는 대로 공부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 잘 읽지도 못하던 영어 공부까지. 사람들은 놀더라도 저는 늘 독서실에 앉아 있었지요. 그렇게 준비 끝내고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고 월급도 적었지만 제가 맡은 일은 확실히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도 종종 말했어요. 그 다영 씨가 정말로 일머리가 좋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 말이 그때는 밥 먹듯이 들렸어요. 근데요, 문제는요, 따로 있었죠. 회사 규모가 작은 만큼 눈치도 다 보여야 했고 뒷말도 금방 퍼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사장이 알게 된 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사장이요, 50대였는데 딸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흑심을 품었는지 은근슬쩍 추태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어깨 툭 치는 거라 넘어갔죠. 근데 그게 점점 심해졌어요. 늦게까지 남으라고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부르고 툭하면 술자리 핑계대면서 불러내고 한 번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다영 씨를 보고 있으면 참 애틋해. 어려서 고생 많이 했지. 지금이라도 내가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사장님, 따님도 있으시다면서요. 저 말고 따님분한테 더 잘해주시면 되죠. 저는 이제 다 커서 괜찮아요. 아유, 그거는 딸이고 내가 뭐 딸처럼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다영 씨처럼 눈치 좋은 사람이 왜 그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진짜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표 내고 나왔죠. 뒤도 안 돌아봤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런 선은 절대 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한 석 달 정도 쉬었어요. 몸도 마음도 좀 지쳤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냈죠. 근데 사람이 언제까지 놀 수는 없잖아요. 다시 취업의 준비를 시작했고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그 회사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활기가 있었고 직원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끙끙대지 않고 같이 해결하려는 팀워크가 있더라고요. 전 거기서 일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죠. 저는 사원이었고 남편은 대리였어요. 나이 차이는 4살. 흔히 궁합 안 본다는 4살 차이. 게다가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 얼굴이 닮았다고 했거든요. 회식 자리였는데 술도 좀 돌고 분위기가 한껏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평소에 친한 직원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두 분이 이 하관이 닮았다니까요. 하관 운명설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부부상이에요, 부부상. 미리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장단을 맞추니까 남편이 머쓱했는지 잔을 내려놓더니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죠. 여러분, 그런 말 자꾸 하다가 다영씨 퇴사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이 와르르 터졌어요.
책임은 대리님이 지세요 하면서 더 놀려댔는데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거든요. 이거를 그냥 웃어넘겨야 할지 아니면 부정해야 할지 어버버 하다가 얼굴만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러니까 또 옆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봐봐요, 다영 씨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세요. 남편은 괜히 물 마시는 척하면서 웃고 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겨우 한마디 했는데 그 목소리마저 떨려서 더 수상하게 보였던 거죠. 결국 그날은 둘 다 끝까지 잡아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동료들 놀림 속에 머쓱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신경 쓰려 해도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자꾸만 진짜 닮았나 싶고 우리 정말 어울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눈길이 갔죠. 웃긴 건요. 남편도 저랑 똑같았대요. 근데 둘 다 낯가림이 심해서 겉으로 티도 못 내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어줬어요. 눈빛 한 번, 말투 한 번에도 신경이 쓰이고 결국엔 서로 마음을 알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5년 동안 별별 일 다 있었어요. 뭐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남들처럼 데이트도 했고 가끔은 서로 힘들다 투정도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탄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우리끼리만 있을 땐 든든했어요. 그래서인지 5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뭐 나이도 찼고 서로의 삶에 깊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조금 걱정도 됐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제 과거가 결혼 앞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요. 결혼 5년 차쯤 되니 서로 피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 남편도 저도 나이가 꽉 찼고 주위에서도 둘이 결혼은 언제 하냐 눈치를 줄 때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겁이 좀 났어요. 제가 친정부모님이 없다는 거. 그래요. 고아라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시댁 쪽에서 그걸 흠으로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시부모님이랑 시누가 오히려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웃으셨어요. 다영아, 어머, 나 좀 봐. 다영이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지? 네, 어머님 친근하게 불러주시니까 오히려 좋아요. 다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세상에 싹싹한 거 좀 봐. 요즘 세상에 고아 출신이 흠이니 뭐니 그거는 진짜 옛말이다.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커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우리 아들한테도 네가 보물이라잖니. 맞다. 이 힘든 세상에 혼자서도 반듯하게 자기 자리 지켜온 거 보면 원래라면 더 대단한 일을 했을 걸세. 괜히 움츠러들 필요 없다네. 언니, 앞으로 우리 진짜 친자매처럼 지내요. 저도 언니 생긴 것 같아 기분 좋아요. 게다가 그날 시어머니가요. 저를 위해서 상위에 음식을 한가득 차려주신 거 있죠. 그날 저녁상에 올려진 반찬들을 보는데 우와 아까워서 젓가락조차 제대로 못 들겠더군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 말고 누군가의 엄마라는 사람이 제게 음식을 차려주는 게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옆에서 슬쩍 웃으며 제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더라고요. 밥은 너무 맛있었는데 그날 제가 울음을 참으면서 먹느라 체할 뻔했지 뭐예요. 아깝게 시리. 그 후로 결혼 준비도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서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친구들이며 지인들도 도와줘서 예산 안에서 문제없이 웨딩홀 계약하고 드레스 피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따뜻한 웨딩 마치를 울릴 수 있었죠. 신혼 초반엔 다들 그렇듯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남편이랑 장도 보고 가구도 같이 고르고 소소하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밤에는 웃으면서 풀었죠. 작은 신혼집이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둘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의 다음 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동료들과 의지하며 꽤 즐겁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만난 회사라 애착도 크고요. 팀 사람들끼리는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진짜 여기에 뼈를 묻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는데 진짜 회사가 망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건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대표가 몰래 빚을 내고 있었더라고요. 회사 재정이 적자인데도 무리하게 버티다가 결국 담보로 잡힌 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통째로 홀랑 없어지게 된 거죠. 퇴직금은 다행히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죠. 직장을 잃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가 하필 취업난이 좀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공고 자체가 드물었고 그나마 내는 지원서도 죄다 불합격이었어요. 다영아, 내가 먼저 자리 잡으면 되잖아. 당신은 잠깐 쉬어. 그렇게 쉰 게 지금 벌써 2달이야. 나 뭐가 문제인 걸까? 괜히 당신 잘못처럼 말하지 마. 회사가 망한 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알지. 그래도 답답하잖아. 생활비도 그대로 나가고 카드값은 쌓이고 그거 당신 혼자 감당하게 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무렵 남편은 운 좋게 금방 재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한 번 면접 보고 바로 붙은 거예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속이 쓰리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력서만 내고 떨어지기 반복했으니까요. 한두 번 떨어진 후에 제 경력보다 눈을 한참 낮춰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젠 진짜 내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무직만 고집할 때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자고요. 그렇게 무작정 이력서를 뿌렸는데요. 그중 한 군데 연락이 온 곳이 청소업체였어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담당자가 제 이력을 보고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이런 자리는 대부분 5, 60대 아주머니들이 지원하시는데 30 넘은 분이 지원하는 건 처음 보네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구직난이 심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제가 자녀 계획 없다고 말씀드려도 기혼자라 불안하다고 면접과도 떨어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미안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자 싶어 지원했습니다. 저는요, 이 판사판 맨날 떨어지는 판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싶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 기분 나빠 할 법도 한데 면접 보시는 분은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패기도 넘치고 솔직하다며 그 자리에서 저를 채용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청소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일은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건물 구석구석 닦아내고 화장실 청소에 바닥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손끝은 늘 세제에 불려 있었습니다. 근데 돈은 또 확실히 주더라고요. 그만큼의 노동이니까요. 힘들어도 봉급을 받아들고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댁이었죠. 주말에 시댁에 밥 먹으러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청소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렸어요. 어머님, 저도요 다시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든 해보자 싶어서 일단 청소업체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는 게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청소업체? 그래 일은 좋지. 근데 꼭 그런 일을 해야겠니? 헉, 언니, 막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런 일이에요? 오빠 이직한 곳 봉급이 좀 짠가? 쉬면서 다른 자리 좀 더 알아보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둘이 벌다가 혼자 벌면 생활비가 줄잖아. 네 언니가 그게 힘들었나 보지 뭐. 겉으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시댁 사람들 전체 다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남편도 포함해서요. 시어머니 표정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로는 수고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관두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상황이 불편했는지 헛기침을 크게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뭐 이왕 하게 된 거니까 열심히 해보게. 아니 돈이 어디서 나와도 다 똑같은 돈이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슬쩍 째려보고는 슬쩍 또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너네가 이렇게 된 김에 다영이가 잠깐 일 쉬면서 내조도 좀 하고 애도 낳아서 키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있잖니. 너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저는 당황스러웠죠. 이미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부부 아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맞벌이 계속하는 거였거든요. 만약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는다면 지금 타이밍이 딱 적절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바뀔 일 없으니 애들로 말하는 것보다는 확고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저희는 아이 계획이 없어요. 맞벌이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 말을 하자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뒤로 집을 나설 때까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면 충격을 받으셨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게 좀 얄밉더라고요. 시댁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고 사람 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집안 모임을 저만 쏙 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애를 안 가진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요. 근데 그게 뭐 저만의 일인가요? 남편이랑 합의한 건데. 그 후로 명절도 제사도 돌잔치도 초대 명단에서 저는 통째로 빠져 있었고요. 물어보면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던가 집안에서 한 명씩만 오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둘러대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저 없는 자리에 혼자 가는 게 어색했는지 안 갔는데 결국은 시부모님이 전화를 걸어 억지로 불러내니 혼자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뭐 저를 달래려는 건지 자기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자기가 불편하면 저보다 더 불편하겠냐고요. 제가 보기엔 그저 부모님 눈치 보면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모습뿐이었죠. 착한 아들도 하고 싶고 착한 남편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끝내 양자택일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하면 어디가 덧나는지. 시부모님 생신이 다가왔을 때는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통해 선물을 보냈습니다. 뭐 직접 뵐 순 없어도 마음만큼은 전해야 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선물이요 고스란히 돌아온 거 있죠. 포장도 안 뜯고 카드도 봉투째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들고 오는 선물 박스를 멍하니 보고 있는 이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이 전한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배도 태워준다던데 하면서 그래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 통해 반송을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왜 굳이 제기에 들려주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뭐라고? 당신도 진짜 대단하다. 뭐 어머님이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시디? 그렇다고 당신은 그 말을 나한테 고스란히 옮겨? 내가 그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는 생각도 안 했어? 아니 나는 그냥 들은 대로 말해준 거잖아.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왜 괜히 나보고 화를 내? 그럼 누구한테 화내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신 말이 문제면 당신이라도 최소한 그 말은 좀 심하다고 해줬어야지. 당신은 뭐 메신저야? 당신도 내가 선물 제대로 못했으니 반송당해도 싸다 뭐 그런 거냐고. 결국 그날도요 말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괜히 더 피곤하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면서 속을 삭였어요. 시누이는 또 따로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29살이면 그래도 철이 좀 들만한데 입만 열었다 하면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저를 보더니 언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뇨? 힘든 직업 고른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였으면 그냥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쁘게 꾸미고 시부모님께 이쁨 받고 살았을 것 같아서요. 지금처럼 고집 부려서 그런 일 하면 뭐해요. 손만 거칠어지고 이쁨도 못 받는데. 내가 언니 보면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아가씨, 요즘 세상에 그런 집도 드물어요. 맞벌이 안 하면 살림이 안 굴러가요. 아가씨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집들 많아요. 그러자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양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니에요, 언니. 여자는 곱게 사는 게 최고죠. 힘든 일에서 뭐 남아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오빠 내조하면서 옷도 좀 잘 입고 시댁에도 잘 보이는 게 맞다니까요. 그 소리를 들으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자가 집에만 있는 게 행복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신우이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제가 바라지도 않는 행복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자니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대꾸를 하지 말자 싶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애써 마음을 써봤자 돌아오는 건 모멸뿐이었으니까 선물이나 안부 전화도 차라리 하지 말고 속 편하게 살자 싶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며 부모님 눈치를 봤지만 전 더 이상 애써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리라 하며 내빼고 살고 있었어요. 시댁 행사에서 빠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신우이는 아직 20대인데 결혼하기는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어린데 벌써 싶었죠. 근데 남편이 말하길 상대가 직업도 빵빵하고 신우이를 그렇게나 좋아해서 매달렸다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나이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결혼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남의 연애사에 괜히 시비 걸 일은 아니었죠. 근데 웃긴 건 아니 사실 예상한 일이라 안 웃겼지만요. 상견례 자리가 잡혔는데도 이번에도 뭐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전 아예 초대조차 안 받았습니다. 남편이 얘기 안 했으면 신우이가 결혼하는지도 모를 뻔했지 뭐예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뻔했어요. 상대 집안이 든든하다 보니 뭐 며느리가 어디서 청소부라고 일하고 있는 걸 들킬지도 모른다는 게 창피했겠죠. 저는 그래 초대도 안 했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가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체념 비슷하게 마음을 정리하던 어느 날 뜻밖의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동안은 행사마다 저를 빼놓더니 갑자기 왜 불러들이는지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불러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 결국 시댁으로 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 왔어요 하고 허공에 먼저 인사를 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갔더니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얼굴에는 딱히 반가움이란 게 없었고 그 옆에는 시누이까지 같이 앉아있더군요. 다영아, 너 아직 그 청소일 하지? 그거 잘 됐다. 네? 잘 됐다뇨? 저 그 일하는 거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효은이가 이번에 신혼집으로 34평 아파트 장만하게 됐거든. 근데 입주 청소 맡기자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구나. 가족 중에 청소 일하는 애가 있는데 이럴 때 부탁해야 하지 않겠니? 입주 청소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쪽은 아니고 입주 청소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또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소개해 드릴까요? 뭐?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얘 너 보고 하라는 소리잖아.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시누이가 34평 아파트를 매매해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업체에 돈 주고 입주 청소 맡기기엔 비용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일을 하는 저더러 신혼집을 입주 청소해달라는 거죠. 나불나불 말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마저도 단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쓸고 닦는 건 기본이고 해충 방역도 해야 하고 타일이랑 몰딩은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때 빼고 광내서
집을 완전히 새 집처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죠. 어머님, 그 정도 청소 원하시는 거면 진짜로 전문 업체가 더 안전하고 빠를 거예요. 업체가 장비도 있고 약품 취급도 따로 하는 게 있어서 괜히 저 시키는 것보다 돈 조금 더 쓰더라도 맡기시는 편이 훨씬 나아요. 솔직히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뭐 직업도 좋고 집안도 든든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냥 돈 들여서 업체 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입주 청소도 나름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건데 저처럼 아마추어가 하는 것보단 돈 써서 확실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니 말끝이 확 바뀌는 겁니다. 호갈 것 없는 고아년 불쌍해서 우리 집안에서 걷어줬으면은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넙죽 고개를 조아리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안 하겠다는 말을 하고 기어오르려고 해.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좋은 직구에서 들어가는 게 너 배가 아프냐? 아니요 어머님, 저 배 아프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럴 바에는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언니, 우리가 뭐 돈 안 줄까 봐 그래요? 그냥 뭐 언니 일 공짜로 시키고 입싹 닫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청소해주면 돈은 줄 테니까. 요즘 최저시급 얼마지 엄마? 낸들 아니. 저거는 최저시급이고 뭐고 돈 주기도 아까워. 하여간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저는 그동안 진짜 쭉 참고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신우가 어떻게 빈정대도 속으로만 삼키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시댁 식구들이 연병, 천병을 다 떨어도 그냥 이게 내 팔자러니 하고 넘긴 거예요.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뱉은 말이 제 머릿속 퓨즈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도 말이죠. 저도 제 자신이 황당했어요. 네,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그리고 됐어요. 돈은 안 받을게요. 그랬더니요.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시작하더군요. 봐라.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괜히 고집을 부리냐. 내가 언제 너 힘들게 하자고 그런 줄 알아? 우리 가족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네 진우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니? 그거를 뭘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그랬대니. 진작에 알겠다고 했으면 서로 피차 기분 좋았을 거 아니냐. 거기서 끝났으면 덜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기세를 올려 계속 말했죠.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다.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알아서 척척했을 거야.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부모 없이 커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도리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야. 엄마 말이 맞아요. 언니가 처음부터 좋게 했으면 깔끔했잖아요. 괜히 뻗에다가 결국엔 한다고 하면 언니만 손해지고. 그냥 시간만 끌고 어른들 속만 태우고. 그쵸? 그 말투가 얼마나 얄미운지요. 전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론 또다시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시어머니랑 신우는 제가 결국엔 꺾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속은 달랐습니다. 이미 다 마음을 굳힌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 달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는 겉으로는 더 공손하게, 더 얌전하게 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싹싹하게 대답했고 마주치면 더 크게 웃어줬습니다. 그럴수록 속마음은 더 차갑게 굳어갔죠. 겉으로는 순순한 며느리, 속으로는 날 세운 칼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누이의 신혼집 입주 날, 이삿짐들이 싹 들어오는 날이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을 했어요. 혹시라도 늦어서 판을 놓칠까 봐요. 새 아파트 단지는 아직 여기저기 공사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복도엔 비닐 조각이 굴러다니고 문짝마다 보호 필름이 덜 뜯긴 채 달려 있었고 새 시멘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구 하나 없는 휑한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벽지지만 번들거리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을까? 현관 문이 열리더니 이삿짐 기사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냉장고가 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장롱이 바닥을 긁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크고 작은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기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날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도 도착을 했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게요? 방금까지 들어오던 짐들이 다시 도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짜잔 놀랍게도 제 옆에는 신우이의 예비 신랑이 정색을 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단단히 화가 난 모습으로 말이죠. 입술이 딱 다물린 채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짐이 다시 빠져나가? 언니, 이거 뭐예요? 그리고 오빠가 왜 언니 옆에 서 있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어떻게 제 옆에 신우이의 예비 신랑이 서 있었던 건지, 왜 이삿짐은 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누구라도 궁금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사실 저는 애초부터 그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도 나가지 않았고 제가 본 건 청첩장에서 본 신랑 얼굴이 전부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 깊숙이 이 결혼을 막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우랑 결혼하게 될 이 남자 인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쌍했거든요. 왜 불쌍했느냐고요? 저는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그걸 안 후에도 결혼을 하겠다면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남자는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시댁집에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일부러 귀를 세운 것도 아니었는데 하필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그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요, 막장 인생이었어요. 철없을 적에 일진처럼 어울려 다니고 학교 다닐 땐 사고를 치고 다녔다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죠. 어른들 입에서 몹쓸 짓도 많이 하고 다녔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였으니 제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도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대출만 6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빚을 남편더러 갚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오빠니까 좀 도와줘야지.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줘. 엄마, 미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갚아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아유, 네가 어떻게든 알아봐. 네 동생 앞길 막히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저는 부엌에 서서 물잔을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남편은 계속 그 돈은 내가 감당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근데 이 얘기 절대로 다영이한테는 말하지 마요. 알면은 진짜 큰일 나고 난리 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도 났고요. 당장 안 된다고 하다가도 결국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을 바꾸는 남편도 진짜 막장이더라고요. 뭐 그날 이후로 제가 생활비는 여기저기 쪼개서 다 분산시켜 놨고요. 다행히 제 돈에서는 6천만 원 나갈 일 없게 손 써놨으니 일단 넘어갔습니다. 지 빚은 지가 알아서 하라죠. 하지만 저를 속여 먹으려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분노의 칼날은 나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뒤에서 할 얘기가 뭐가 그리 많은지. 참으로 뒤가 구린 집안이에요. 이번엔 시어머니랑 남편이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제가 거실을 지나가다가 얼핏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기절할 뻔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글쎄 사기 전과가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엄청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지인들 상대로 다단계 비슷한 걸 해서 돈을 해먹다가 잡혀갖고 결국 집행유예까지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집행유예가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돼. 괜히 어디서 소문나면 곤란하다. 아유 엄마, 그러게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알면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아유,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모르잖아. 괜히 입방정 떨지 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내려다보며 구박하고 핀잔만 주던 사람이 사실은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질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시아버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실 밝혀지면 시부가 시어머니 집에서 쫓아낼걸요? 저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비사위 앞에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해야겠다. 최명과 허영심으로 굴러가는 그 집안의 진짜 민낯을 보여줘야겠다. 원래 계획은 결혼식 당일에 다 터트리는 거였는데요. 예비신랑이 친구며 친척들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신혼집 입주 날에 예비신랑이 시댁 식구들보다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다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변호사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요, 저는 귀를 또 의심했잖아요. 변호사? 저는 평생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그 집안에서 제 직업을 그렇게 포장해 놨더라고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내가 청소일 한다는 걸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하는 생각에 황당하고 웃기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차피 금방 들킬 거짓말인 거 알 텐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간 다 밝혀질 일인데 굳이 변호사랍시고 허세를 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 빚 6천, 시어머니 전과, 남편이 몰래 뒤에서 빚을 갚아주려던 것까지. 혹시 안 믿을까 싶어서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도 전부 내밀었죠. 녹음 파일, 대출 서류 복사본, 기사 스크랩까지. 그 남자는 처음에는 멍하니 서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듣더니 점점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게 진짜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건 전부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네, 거짓말이죠. 아, 저만 해도 보세요. 저 그냥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 속이겠답시고 저까지 뭐 변호사? 변호사로 위장시킨 거잖아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아, 이런 사기극이 다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하실지 저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났을 거예요. 저는 그냥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차라리 지금 알아서 다행이네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삿짐 기사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방금 들어온 짐 전부 다시 빼주세요. 헛걸음 하셨으니 일당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이요. 이 집에 먼지 한 톨 안 남겨야 해서요. 기사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짐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들어왔던 냉장고가 뒤로 밀려나가고 쌓여있던 박스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전 옆에서 지켜봤어요. 원래도 오늘 청소 따위 할 생각도 없었지만 청소할 집조차 없어진 거죠. 덕분에 손 안 대고 코 풀었네요. 박스들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페인트 냄새 섞인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건 짐이 들어오기는커녕 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황당한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나가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는데 그 사람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청첩장을 잡아들고 그대로 두 동강을 내어버리더라고요. 쫙 하고 그 남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제가 해줬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주머님께 다 들었습니다. 효은이 빚이 얼마라고 했죠? 6천만 원 넘는다면서요. 그걸 저한테 숨기고 결혼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전과 있으시다면서요. 다단계 사기로 집행유예 받으셨다던데 그걸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사회될 사람한테 이런 걸 감추고 결혼을 진행하시겠다. 이것도 사기예요, 사기.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가락이요 부르르 떨렸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보, 다 사실이야? 대답을 해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니까 그건 오해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얼굴빛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무리 잡아떼도 이미 다 드러난 판이었죠. 신우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면서 예비 신랑 바짓가락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믿어줘. 오빠가 알던 나 맞아. 아니라고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니까 결혼 말은 취소하지 말아줘.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네 엄마 전과 기록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아, 내가 미쳤다고 이 집안이랑 결혼을 해? 시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욕을 들으면서도 저를 향해 표독스럽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징글징글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다 무너지네. 아이고야, 어쩌다 저런 작것을 들여서. 어머님, 거짓말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모한테 배운 거 없는 저도 적어도 정의롭고 솔직하게 사는데 어머님은 사람 등쳐먹고 집행유예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 배운 사람일까요? 그러자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완전 튼튼하고 건강 체질이라 쓰러지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그 이후 일은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신우는 파혼당했고 시아버지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전과를 생긴 채 거짓으로 살아온 아내와는 절대로 못 살겠다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정신 못 차리고 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척 넘어가지 그랬어. 아,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 있었어? 뭐 신우이 파혼당하고 자기 부모님 황혼 이혼하신다는데 제정신은 아니었겠죠. 근데 저도 여태까지 겪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낱 집안 청소부, 잡부 부리듯이 부리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어떻게 참아줄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도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랑 갈라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건 싫다네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저더러 잘못했다고는 말 못하겠으면서 그렇다고 저를 잃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중심을 못 잡고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한편 신우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얼굴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었네요. 언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그 사람한테 다시 말 좀 잘해줄 수 없어요? 나 진짜로 이번 한 번만 살려줘요. 예? 근데 저는 단호했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판에 제가 왜 다시 중재를 해줘야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 후로 연락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진짜 몇 시간을 붙잡고 대화를 했어요. 서로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요.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영 답 없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앞으로 시댁이랑 영 끊고 살 거야. 경조사 같은 건 필요하면 얼굴 비치고 그 외에는 절대 엮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야 알아. 그리고 안부 전환이 뭐니 나 할 생각도 바랄 생각도 마시라고 해. 며느리 노릇할 절대로 안 할 거니까.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마음 먹었으면 나도 뭐라 못하지.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단 소리 이제 그만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 나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 준 거야. 그렇게 속 시원히 매듭지었지만 솔직히 제가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진작 이렇게 단호하게 나갔으면 시댁한테 그동안 끌려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시간만 끌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늦게라도 정리된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들려온 얘기가 또 걸작이었죠. 신우가 그렇게 자랑하던 34평 아파트 알고 보니까 자기 돈으로 매매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랑 될 사람이 다 해온 거였던 거예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심지어 집 안에 들여놨던 가구들까지 전부 다 예비 신랑이 준비했던 거였어요.
신우 입장에선 완전히 빈손으로 남은 거였죠.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파하고 나오더라고요. 와, 결국 남자한테 뜯어먹을 생각만 했던 거구만. 자기 힘으로 해낸 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꼴값을 떨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지. 남편은 괜히 또 민망했는지 대꾸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전 속으로 이제라도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시댁이랑 사실상 연을 끊고 살게 됐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우물쭈물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결국엔 제 말을 따르더군요. 경조사 때만 얼굴 비치고 그 외에는 남처럼 전화도 없고 선물도 없는 건 당연했고요. 저는요, 미련도 정남이도 다 떨어져서 더는 거기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고 제 입장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은 조금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다 끝나버린 무대 위에 제가 멀뚱히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통쾌하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좀 씁쓸하긴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만, 누가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원했겠나요? 그냥 이런 상황을 만든 시댁 식구들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해지네요. 제 속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